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많이 힘드시고 답답하시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것과 환경적인 통제가 지금 심리적으로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또 불안하고 답답하게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이 오히려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인간관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 안에서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제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먼저 들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서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세 번째 내용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먼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뭘까요? 성경 말씀 내용 중에 사례를 하나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분들 얘기인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기억하시죠? 이들을 다양한 각도와 어떤 다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들의 타협과 관계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내용 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장면이에요. 기억하시죠? 예.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준비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신의 일을 돕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만 보면 그다지 문제 상황으로 보이지 않죠. 관계적 측면으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오시게 요청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귀한 분 대접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르다 혼자 귀한 분에 대한 대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가 마르다가 혼자 준비를 하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일을 돕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분주하게 혼자 준비하는 마르다를 처음부터 돕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돕도록 요청하는 순간에도 바로 가서 마르다의 일을 돕지 않았어요. 같이 살던 마리아가 마르다의 그 상황과 마음을 몰랐을까요? 네, 이 둘의 관계가 참 의심스럽죠. 네,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하고 관계가 좋았다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함께 빨리 준비하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같이 듣고 음식을 같이 준비하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마르다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에도 마리아가 바로 가서 마르다를 도왔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마리아는 그냥 앉아 있었고 마르다도 마리아에게 직접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이 둘의 관계가 조금 직접 도움을 청할 만한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고 느껴지시죠. 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일을 많이 하면서 투덜거리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일을 돕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순간에도 그냥 앉아있는 마리아 둘 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마르다가 그 봉사를 하면서 불만이 있자 주님이 받으시기 불편한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니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사역에서 불만이 많이 생긴다는 건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에서 오히려 주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사역, 그리고 직장사역, 교회 사역들이 모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역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열심히 봉사는 했지만 마르다의 사역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에는 불편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관계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인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직면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올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의 제목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란 영상인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30분 넘는 영상을 제가 10분 정도로 줄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청하신 후에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손잡고 유치원 때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같이 교회를 가자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간식 준다고 해가지고 따라간 것 같기도 하고.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율동하고.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교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그 상황이 되게 좋았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준다? 그런 느낌? 찬양하고 함께 손잡고 노래 부르고 그 기억이 진짜 가장 좋았던 때 같아요. 그 안에서 행복한 추억들이 너무 많았고 그게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리워서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차마 거기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고 내가 저기서 만났던 하나님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써야지 좀 더 시원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교회 내에서는 되게 서열? 싸움?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계급?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 교회에서는 뭔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더 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 먹었던 순간이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혼자 교회를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성탄 예배와 같이 가족 행사와 같은 행사나 예배가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혼자 막 그 복도나 그런 빈 예배당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의 존재를 모두가 아는데 그렇다고 제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보통 다 기본 5년 이상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누구의 딸이 누구의 뭐 집사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얽혀있는 혈연 관계다 보니까 제가 감히 그 사이에 낄 수가 없더라고요. 뭐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렇게 살아도 되냐? 뭐 엄마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냐? 그게 제일 좀 듣기 싫고 교회가 확 싫어진 순간인 것 같고. 교회를 떠났다를 시작한 거는 2018년 2월 정도? 총 받은 사연 수는 오늘 딱 세보니까 1,300개 조금 넘게 사연이 들어와 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이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와요. 그 갈등의 시작은 사람이고 그게 목회자냐 아니면 중직자 어른들이냐 아니면 또래 친구들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의 사연은 사람과의 갈등에서 오는 사연들이 가장 많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유독 예뻐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사랑 혹은 관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 도가 지나치면서 예배 중간에도 저를 부르시고 뭐 머리를 만지시고 얼굴을 만지시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근데 용기를 내서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쉬쉬하시는 조용히 해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라는 그 반응이 너무 상처였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교회가 욕먹을까봐 말을 못했고, 목사님이 됐건 선생님들이 됐건 위에 분들은 그걸 다 아시는데도 묵인을 하시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끼어들지 못하는? 동성애도 하나의 죄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그걸로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가 수련회 갔을 때 어떤 교수님이 하시던 설교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얘기 듣고 그럼 나는 교회를 떠나야 하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다 이러면 동성애라는 죄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뭔가 그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있지 않나, 지금 교회들이. 다 떠나가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냥 동성애라는 죄, 그 죄만 미워해 주시고 동성애자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딱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인데 교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라는 게 나한테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죽으면 다시는 못 보잖아요. 그 시간에 똑같이 같이 보낼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공동체 안에서 너무 많은 갈등을 겪다 보니까 떠난 사람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그냥 교회를 떠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질까봐, 나한테 남은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마저도 싫어질까봐. 지금 애들 중에서 그렇게 떠난 친구들 있잖아요. 너한테도 때가 있어. 하나님 만나주신 때가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널 찾아와 주셔. 걱정하지 마. 죄책감 갖지 마. 정죄감 갖지 마. 아프죠. 되게 아프죠. 우울증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는 저에게 교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죄의 결과가 우울증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운 감정에 빠졌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걸까요?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필터를 끼워서 심신이 약하고 영혼이 약하고 막 이런 평가를 들이대는 잣대가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아프구나, 아프다는 건 다시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 원래는 건강했다가 아픈 거고. 저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 다리를 절면서 다닙니다.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저를 보시며 얼굴은 예쁜데 다리가 안 예쁘니 어떡하니? 너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결혼해서 너 같은 아이 낳으면 안 되잖니? 라고 하셨습니다. 힘들다고 바로 말하고, 이게 좀 어려워요. 저 상황이 이런데 저 이것 좀 알아주세요라고 바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도 썩고 곪아서 나중엔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교회를 나오면서 진짜 많이 깨달았거든요. 지금 당장 떠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거. 떠나는 것도 분명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해결하고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잠깐은 거리를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니까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분명 그 교회에서 누군가는 너에게 손 내밀어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고 아, 이런 목소리에 아직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구나. 그냥 무작정 쟤네들이 이상해 라고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저의 경험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내내 좀 마음이 먹먹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사역이 무엇인지, 관계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으셨을 거예요. 모두가 관계에 대한 갈등, 뭐 이런 거를 풀어내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한 사람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그들도 떠나보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 속 사례도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사람과의 갈등에서 교회를 떠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교회가 싫어서 하나님까지 싫어질까 봐 떠났다는 그 말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아요. 우리가 짓는 죄도 동성애도 모두 주님 보시기에 같은 죄인데 낯선 시선에 그들을 떠나게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부분은 인권을 떠나서 주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사랑이 먼저죠. 네. 예수님이 소외받은 자, 그리고 병든 자, 고아, 가부 이렇게 소외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죄인과 함께 같은 칙을 받으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흉악범의 그 영혼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게야 교회처럼 정체성이 불분명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준비되어야 할 마음밭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믿음의 동역자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떤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제로는 내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로 이제 그 페르조나라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페르조나라는 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얘기를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교수 한 분 계셨는데 그 교수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자기는 교수로서 좋은 모습으로 항상 굉장히 자상하고 잘 가르치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그게 그 모습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일치가 안 돼서 자기 자신이 이중인 것 같아서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겁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이 일관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교수의 고민처럼 자기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같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사회적인 역할과 그 위치를 벗어나면 다시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맞죠. 사회적인 위치와 역할에서의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없는 그냥 나는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것 같아.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다고. 나는 이중인격이 아니라 다중인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그렇게 느끼는 거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잘못 문화 인식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니까 집에서도 교수처럼, 뭐 직장에서 과장이니까 집에서 과장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겉과 속이 같아야 하니까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그냥 바로 말해버리고 뭐 만약에 정성스럽게 해준 음식을 맛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맛없다고 말해버리고 스트레스 주는 뭐 이렇게 직장 상사가 있어요. 보기 싫다고 말해버릴 수 있는 사람 계세요? 네. 이 예의라는 것도 어떤 배려라는 것도 그 상황마다의 사회적인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사회적인 나의 모습 그리고 상황마다 내 속과 다르게 표현해야 하는 일들이 이렇게 다양한 상황만큼 내 자신 안에 다양한 자기를 안고 살아요. 다중이처럼요. 그런데 집에 오면 본래 내 모습을 찾기 쉬운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에 내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겉과 속이 달라요.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사회에서 이런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집에 가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가 싫은 거 좋은 거 다 표현하면서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인 모습과 집에서의 어떤 내 모습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을 겪지 않아요.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어떤 뭐 상담 수련도 받고 상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의 내 모습도 인정하고 그냥 다른 사람과 관계없는 그냥 나의 모습도 인정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 노래 중에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에 이 마음의 의미를 잘 담은 가사죠. 이렇게 내 안에는 다양한 내가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상황마다 다르고 어떤 일할 때마다 집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다 달라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기소개. 나는 누구입니까? 자기소개를 아마 직업이나 자기 역할과 관계된 자기소개를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인 나를 소개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 나는 뭐 사과를 좋아해, 여행하는 취미생활이 있어, 뭐 카페 탐방이 좋아 이런 식의 자기소개를 했다면 그건 그냥 자신의 본래 모습인 나를 소개한 거예요. 정체성 확립이라는 그 용어를 만든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직업이나 역할 등과 관련된 사회적인 나와 본래의 나 둘 다 자기 정체성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둘 다 나예요.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나는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나는 남들과 상관없는 나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를 인식하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는 누구의 아내, 뭐 아들, 뭐 이렇게 어느 직장에 어디에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아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나는 사과를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사회적인 관계 속의 나를 페르소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가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인격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는 나.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페르소나의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은 뭘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 좋은 부모로서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고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언제나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이 자신이 남에게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면 사실은 혼자라도 말로 표현을 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정리를 하면서 생각하게 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스스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중요해요. 상담할 때 이런 식으로 말로 이렇게 뱉어내고 표현하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함께 표현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냥 어떤 서로 위로가 되고 같은 상황 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감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회 속에서의 나, 사회적인 인격을 페르소나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좋은 면을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거를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페르소나는 자기가 추구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업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직업적으로 사회적인 역할로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고 그 역할의 이미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네, 나는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역할을 그만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이미지를 그냥 나와 자꾸 일치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나의 모습과 그냥 나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일치시키려고 애쓰면 이 애쓴다는 것이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나와 그냥 나가 일치되기 어려운데 일치시키려고 애를 쓰니까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자기 자신에게 또 화가 나요. 일치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이미지로 나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애쓰고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미지 관련된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제 농담식으로라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모습과 그냥 나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일치시키려고 애쓰는 상태에서 의미 없이 상대가 한 얘기에서 자기가 의미를 두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스스로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별게 아닌 일이었는데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괜히 예민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예민할 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과 표정과 나를 자극했던 그 컨텐츠가 뭐였는지 내가 왜 그 컨텐츠에 자극을 받았을까에 집중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컨텐츠가 지금 말씀드린 이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보이고 싶은 이미지,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상반되었을 때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자신이 늘 딱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이제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면 풍선이 점점점 팽창하면 터지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때 톡 건드리면 빵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던 그 사람이었는데 쌓아놓는 감정 때문에 빵 터져서 수습하지 못할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놀라서 아,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연예인이 만약에 자기 자신이 맡았던 이미지 좋은 역할인 사람으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본 모습이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강의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상담을 할 수 없듯이 페르소나라는 건 그 직업에 따라 정해져 있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24시간 자기 자신의 이미지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내 마음에서 점점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1, 2년 지나면 힘들었던 감정이 빵 터지려고 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가 터져버리면 오히려 보이고 싶어 했던 그 이미지가 무너져 버리는 순간에 사회적으로 오히려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을 굳이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인정하고 그거를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이미지는 그냥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할 때 역할의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만약에 범죄자 앞에서 열심히 조사를 하다가 집에 갔어요. 범죄자 앞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가족을 대할 수는 없겠죠.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회적인 이미지의 페르소나, 그래서 그냥 나를 일치시키지 않는 것. 사회적인 이미지 페르소나와 그냥 나를 일치시키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페르소나를 말씀드려 볼까 해요. 콤플렉스 많이 아시죠? 콤플렉스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조금 좀 문제다, 뭐 열등하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콤플렉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자체를 페르소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자 콤플렉스 이렇게 하는데 콤플렉스는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한 나는 코가 못생겼어. 이게 콤플렉스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걸 그림자라고 해요. 이 그림자 페르소나는 처음 말씀드린 내가 바라고 보여지고 뭐 이런 이미지,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 말고 그 반대적인 내가 숨기고 싶거나 가리고 싶은 모습이에요. 나의 숨기고 싶거나 가리고 싶은 모습. 예를 들어서 나는 만만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만만해 보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만한 사람이야. 그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자신이 보이고 싶지 않는 거, 그래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에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나는 만만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만만해 보이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여성분이 이제 외모가 여성스럽고 예쁜 분이 있었는데 남들이 자신을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뭐 일남오녀의 가정에서 양육된 자신의 무의식에서 오는 그분의 그림자 콤플렉스였어요. 그런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이제는 여성스러움도 이제는 불편해하지 않아 해요. 예. 이렇게 이제 무의식에 있는 그림자 콤플렉스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신 안에 어떤 그림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내가 지금 특히 싫어하거나 안 맞는 사람은 왜 나와 안 맞을까? 이것도 이 그림자 콤플렉스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어떤 연관이 돼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싫고 어떤 사람이 안 맞고 불편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생각해보면 왠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난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싫고 저 사람이 괜히 싫어요. 그런 거가 어떤 때인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성격 이런 게 못 견디게 싫은 거,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 사람은 나는 이게 너무너무 싫어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나 자기하고 안 맞고 자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저도 있어요. 나하고 안 맞고 내가 뭐 싫어하는 한 있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건지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기를 무시하거나 뭐 무례한 사람이거나 뭐 아니면 너무 조용한 사람, 아니면 계산적인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 뭐 자랑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이 중에 한 사람 이를 보면 못 견디겠다. 뭐 자랑한 사람, 무례한 사람, 뭐 조용한 사람, 뭐 시끄러운 사람 많죠. 그런데 나는 그 중에 특히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 라는 거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면, 지금 떠올렸던 사람이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 맞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은 그냥 그래 그러려니 하고 넘겨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은 반응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주는 거 없이 난 저 주는 거 없이 괜히 싫더라, 주는 거 없이 괜히 밉더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향이나 말투 같은 것들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거기에서 그렇게 그냥 넘겨요. 그럼 내가 유독 싫어할 때 내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어져요. 이게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러고 복잡해지죠, 마음이. 이런 걸 느낄 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자신의 그림자 콤플렉스를 느끼는 순간인 거예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죠. 내가 싫어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누구한테나 다 그림자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은 싫어도 그럭저럭 넘겨요. 근데 나는 자꾸 걸리는 거, 그것은 사실은 다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싫어했던 것들이 다 내 무의식 안에 있는 나의 어떤 일부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인데 내 안에 있다니 정말 놀랍죠. 네. 그래서 이것들이 자신의 일부인 모습인데 자신의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에서 꼭꼭 눌러서 아예 의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부분에 자기 일부를 의식도 하지 못하다가 왜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내가 못 참겠는지, 자기 자신이 그런 것들에 별 갈등이 없으면 참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남이다, 나 살기도 바쁜데 저 사람이 저렇든 내가 왜 예민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습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안 좋은 습관 다 뭐 있어요. 나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있어요. 지나친 것만 아니면 이런 거는 적당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자신이 너무 싫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 자신의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어서 열등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무의식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유독 싫어하는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싫다고 느끼면 자신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신이 그 부분을 꼭꼭 누르고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싫어지고 무의식에 눌러놓은 것이 자신도 모르게 올라올까 봐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과거의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아니면 겪은 경험들 중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친구 관계에서 뭐 잘난 척하다가 왕따가 됐거나 아니면 양육 과정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억눌려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없다는 거죠. 네, 어렸을 때 자랑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보이면 안 되는 거구나.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꼭꼭 숨겨놓는 거예요. 자랑 좀 하면 어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 안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꼭꼭 숨겨놨는데 다른 사람이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게 계속 올라오면서 그걸 보면서 싫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숨겨놓아서 평소에 잘 모르다가 내가 싫어하는 그 부분, 그 사람만 보면 내 무의식에 눌려있던 게 올라오면서 너무 싫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꾹꾹 눌러놓았는데 상대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내 무의식에 숨겨놓은 그 모습이 보일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부분이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내 무의식 안에 얽혀져 있는 나의 그런 그림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싫은 느낌이 들 때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정말 싫다. 이게 아니라 나는 왜 저 사람의 저 행동이 마음에 걸릴까? 하고서 나의 무의식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무의식에 있는 억눌렸던 자신이 보이기 싫었던 거, 자신이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 투사인 거예요. 투사. 그래서 나의 어떤 다른 모습을, 나의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영사기에서 빛을 쏘는 게 투사라고 하죠. 사진이 영사기 속에 들어있는데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유독 싫어하고 보이고 싶지 않은 것, 내 무의식에서 보이기 싫어하고 감추고 싶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면 자신의 무의식이 건드려져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건드려진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페르소나의 이런 모습들이 다 나의 모습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인정하게 되면 내 자신의 내면이 성숙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인간관계라는 건 나와 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제 한쪽에서 인간관계를 끌어갈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인간관계가 어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나에게 무관심한 거고요. 2명은 날 싫어해요. 1명이 날 좋아해요.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왜 1명밖에 없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왜 내 주변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길 바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 내가 잘한다고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내가 잘하면 잘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한쪽에서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상대의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이 대부분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나와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남한테 집중하는 분이 더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간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7대 2대1. 근데 오히려 남에게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도 더 관계가 좋길 바라고 신경을 쓰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더 어려워지죠. 상대보다 내 마음에 더 집중을 해야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죠.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관계가 잘 안 되고요. 그냥 살짝 내려놓고 편해지면 오히려 더 잘 돼요. 예를 들자면 나는 오늘 밤에 잠을 잘 자야 돼. 이렇게 이제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푹 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잠은 달아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빨간 코끼리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러면은 더 애쓰니까 더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쵸.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저 사람이 날 꼭 좋아하게 만들겠다고 선물 봉쇄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감정 그대로 다 그 사람에게 쏟으면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과의 의사에 상관없이 집중하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그 사람은 도망가요.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내 감정을 다 쏟고 그 사람한테 초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살짝 씩씩할 때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비중을 두는 것과 상대에게 비중을 두는 것에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이 남에게만 꽂혀 있다면 그 사람은 부담스럽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돌보지 못하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밀당이에요.
밀당은 상대와 나와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에요. 나 자신도 생각하면서 상대와의 마음도 생각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조절이고요. 나의 시간과 상대의 시간을 조절하고 균형을 잘 맞춰야 연애 관계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균형을 맞추는 밀당은 조절 능력이고요. 기본적인 사람 관계 개념인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애나 인간관계나 모두 똑같죠.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상반된 욕구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상반된 욕구 조절이 안 되면 더 힘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된 나의 욕구가 인간관계나 연애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상반된 욕구라는 건 내 마음의 한쪽은 독립과 자유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욕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의지하고 친밀하고 잘 지내고 싶은 욕구가 이게 상반된 욕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반된 욕구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반된 자신의 욕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상반된 욕구를 이해하고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외롭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 외롭다는 거, 그것도 심리적인 의미로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런 외로움과 공허함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 점점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찾아오는 게 공허함이고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자신 안에서 이해하고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해요.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내 공허함이 잘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건 착각인 거죠. 공허함이나 외로움은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또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좋은 관계를 위한 어떤 팁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죠.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인간관계에 대한 팁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뭐 잘하는 팁, 뭐 1도 안 알려줘도 자신과의 관계가 편해지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 안에 다양한 자기 모습을 이해하기만 해도 관계가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허함, 외로움 이런 증상 때문에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약은 증상은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없는 나 자신 안에 무의식에 다양한 자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친해져야지 관계 속의 외로움이나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나 이런 공허함 같은 거 그런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기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그 마음, 페르소나, 자신의 콤플렉스 그림자를 이해하시고요.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내 안에서 억눌리고 참고 있는, 애쓰고 있는 그걸 알아차리셔야 상대가 하는 행동에 예민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일부인 모습을 보는 자신과 친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습을 인정할 때 나 자신과 친해지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상대도 그렇게 내 마음처럼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상대의 마음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간관계에 대한 균형과 또 주님 받으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모든 것을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일꾼 되는 우리 주님의 일꾼은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꾼 되는 특권을 누리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